경쟁과 한국의 전략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숙종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숙종입니다. 제가 사회를 볼 세션의 제목은 미중 무역기술 경쟁과 한국의 전략입니다. 최근 많은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가면은 과거에는 미중 안보 경쟁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무역 기술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은 무역 기술 경쟁이라고 할 때 미국과 중국이 누가 서로 더 잘하냐 이런 단순 경쟁이 아니라 많은 협력 국가들한테 너희는 우리 편에 서라 하는 줄서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아시다시피 무역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를 통합하는데 가장 역동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분리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겠죠. 기술 역시, 기술은 일종의 공공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공유해야만 기술 발전도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의 어떤 통합에 아주 중요한 그 중추적 역할을 했던 무역과 기술적인 분야에서 미중 간의 그 지정학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각은 이것이 어떤 경제 논리에 반하기 때문에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 그래서 미국의 기업마저도 정부가 하는 이러한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하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각은 이것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이런 글로벌 공급망 사실 이런 것이 시장의 어떤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또 기업들이 이런 안전, 안보를 그런 경제적 교환에서 고려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산업이나 기술 문제에 있어서 리쇼어링, 본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역과 작은 지역 통합을 발전시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전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특히 이제 기술에 대해서 경쟁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미국은 특히 유럽의 협력 국가들한테 화웨이 같은 그 5G 기술을 쓰지 말라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 EU 차원에서 여기에서 공동 대응을 해서 어떤 중국의 5G라고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있는 통신업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 대응 전략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국의 이런 통신 장비 5G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또는 한 나라부터 한 나라 기업에 의존하지 않게끔 그 독과점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켓 시어를, 시장 점유율을 제한한다거나, 또 아주 중요하게는 민감한 국가안보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이런 위험해 보이는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시아에서는 이런 지역적인 협력이라든가 원칙적인 공조의 틀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모두 아주 굉장히 국익에 중요한 한국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것은 아주 지난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두 분의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한 분의 교수님과 또 한 분의 기업 경력이 많으신 분이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자 두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배영자 건국대학교 정외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배 교수님은 주로 이제 과학기술과 외교 분야로 많은 업적을, 좋은 글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제 왼쪽에는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동아시아연구원의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님을 맡고 계시며 이런 무역 또 지역 통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훌륭한 연구를 해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의 토론자가 계신데, 제 오른편에는 임형규 창림 대표께서 계시고 카이스트 발전재다 이사님이십니다. 임 대표님께서는 또 한국의 유수한 기업의 반도체 사업에서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사업을 일구시는데 크게 공헌하셨기 때문에 좋은 토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는
아주대학교 국제학부장이신 이왕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왕희 교수님은 국제정치경제학 분야에서 많은 글을 쓰시는데 특히 미중 경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셔서 아마 요새 굉장히 많이 찾는 학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0분씩 발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배영자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배영자입니다. 저는 첨단 기술, 과학 기술의 국제 정치 분야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미국과 중국이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배경이나 양상 전망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이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어떻게 서로 갈등을 하고 있어 왔는지는 아마 다들 잘 보도나 기사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중국 제조 2025 이후에 본격화됐고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도 조금 약간의 견제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특히 첨단 반도체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화웨이에서 정점에 드러났듯이 수출 거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게 미국의 전략이었고요. 첫 번째 전략이었고 두 번째 전략은 한편으로 중국을 코너에 몰아넣으면서 두 번째로는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명실상부한 반도체 최강국이지만 반도체 제조 부문, 공정 부문에서 파운드리 부문에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80% 이상이 아시아 국가에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나 장비나 소프트웨어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이 공정 부문이 약한 것들을 어떻게 보강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회 차원이나 여러 가지 백악관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법안을 제정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회나 백악관에서 이와 관련돼서 대대적으로 보고서 작업들을 하면서 지금 내놓고 있고요. 세 번째 미국의 전략은 이게 미중의 반도체 경쟁이지만 두 나라 간의 경쟁이 아니고 이게 전 세계가 같이 걸려 있는 경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 동맹 같은 것들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한 2016년, 17년부터 기술 동맹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미국 혼자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들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인도, 그다음에 유럽,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런 압박과 정책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카드를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출 제한, 기술 제한한다든지 그다음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내서 애플이나 퀄컴 같이 중국 시장 의존도가 많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제재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고요. 보다 중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자국의 반도체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대대적인 신형 이 AI 1대1로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대대적인 정보통신 투자를 통한 반도체 수요의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현재 지금 겉으로 보기에 미국이 원사이드하게 지금 이겨서 반도체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체 중국이 거의 스탑을 했고요. 파운드리도 제재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화웨이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미국이 이겼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돈을 내세워서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미국의 또 기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조는 바이든 정부가 되던 혹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이 되던 약간의 톤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에게 큰 도전으로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온라인 이런 게 대대적으로 되면서 소위 기술 부분에서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뭐 중국의 시장과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뭐 국내 반도체 등 여러 기술 산업 분야에서 그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데 저는 크게 뭐 저희 나라 전략도 뭐 대내적인 전략이 있을 거고 대외적인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내적인 전략은 아마 뭐 임 사장님께서 잘 아시겠 그 반도체 이외에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조금 더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정말 절실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대내적으로 또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구축해온 반도체 글로벌 밸류 체인 이런 것들이 좀 중국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안보적인 요인이나 보건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재조정해 나가야 되는지 이 국내 반도체 산업 아니면 첨단 기술 산업의 재조정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기술 동맹 나오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금 다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나 교류를 강화하려는 어떤 그 노력이나 사인을 계속 보내서 이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해져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뭐 제가 여러분 그 기술 하는 분들 여쭤보면은 뭐 기술 파트에서는 미국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저희가 완전히 제외로 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 파트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중국 시장을 어떻게 그 미중 압박 속에서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그 미중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싱가포르나 혹은 뭐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함께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첨단 기술 혁신 부문에서 미중 갈등이 이렇게 첨예화되고 디커플링 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의 이 기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이 중견국 과학기술 협력 전략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좀 얘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생산 기지들을 옮기는 문제도 그렇고 향후 성장 가능성도 그렇고 한국에서 이 기술 얘기를 할 때도 물론 미국의 한쪽으로는 미국의 그 첨단 기술 부분이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아세안이 한국에 보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그 기술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재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 교수님. 네, 다음은 이승주 교수님 발표해 주시는데 이 상당히 그 기술 동맹에서 한국이 자꾸 빠지고 있다. 미국이 뭐 하자 그러면 다 한국이 빠진다. 다들 걱정들 많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전략 파트에서 이 부분도 좀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이승주입니다. 서두에 소개 말씀에서 나왔듯이 미중 기술 경쟁 또는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지정학적 함의가 지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중 기술 경쟁의 문제를 경제와 안보가 긴밀하게 연계되고 지정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미국과 중국의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1월 달을 분기점으로 해서 미중 기술 경쟁이 두 번째 라운드 혹 달리 표현하자면 미중 기술 경쟁 2.0으로 접어들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미국과 중국이 작년까지 펼치던 기술 경쟁의 양상을 많이 바꿔놓았는데요. 그거는 양자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경쟁을 하게 되고요. 더 나가면 국제 협력을 대단히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자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려볼 것 같으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강화되고 그리고 제재 범위도 포괄화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작년에만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다룰 때 기술 경쟁의 차원에서 굉장히 단기간에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다루었는데 아마도 올해부터는 미중 2020년 1월 달에 미중 1단계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 차원에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상당한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술 경쟁의 성격이 변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 차원에서도 이 기술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역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인도 태평양 전략과 1대1로 사이의 경쟁으로 구도가 형성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까지도 인도 태평양 전략과 1대1로 사이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평면적 구도를 이루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기술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이 인도 태평양 전략과 1대1로 사이의 경쟁 구도가 입체화되고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경제 번영 네트워크, 그러니까 에코노믹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들고 나와서 디커플링과 함께 새로운 생산 동맹 내지는 새로운 가치 사슬의 형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 경쟁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역을 베이스로 한 경쟁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테고요. 이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 경쟁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BDN이라고 해서 블루단 네트워크라고 해서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인프라 경쟁을 또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 인프라에는 당연히 첨단 기술의 문제도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또 한미 사이에서도 지금 의제가 되고 있는 5G 클린 네트워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지역 차원의 이슈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첨단 산업을 매개로 한 어떤 미중 사이의 전략 경쟁 구도가 입체화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쿼드 플러스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기술 문제에 대한 함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중 기술 경쟁이 양자 차원을 넘어서 지역 차원에서 전개되는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세 번째는 미중 기술 경쟁이 국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서 배영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 기업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외국 기업과의 협력, 더 나아가서는 외국 정부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런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마스크 디플로머시 등등의 상당히 공세적 외교를 펼쳤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반작용을 불러일으켜서 중국 경계론을 서구 국가들 사이에 상당히 불러일으킨 어떤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지 않나라고 하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양자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 더 나아가서는 국제 다자적인 차원에서 미중 사이의 기술 경쟁에 어떤 상당한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데는 기존에 물론 작년까지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양자적 접근을 우선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양자적 접근을 우선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서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중간 성과로서 지난 1월에 미중 사이의 1단계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자적 접근의 어떤 한계 또한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양자 차원을 넘어서 지역 차원 또는 국제적인 차원으로 미중 기술 경쟁을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앞으로 그럼 미중 기술 경쟁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전망을 하자면은요. 그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중국과의 비즈니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미국 정부가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국과의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당장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이런 뭐 EPN이라든지 다른 어떤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미중 기술 경쟁, 더 나가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또 들여다볼 수 있냐면, 우리가 시장으로서의 중국과 산업 또는 기술 경쟁자로서의 중국을 얼마나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 이런 미중 기술 경쟁에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기술 경쟁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조금 검토해야 될 이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공세적인 드라이브를 하고요, 중상주의적인 또는 보호주의적인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도 있고요,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중상주의적 정책 또는 보호주의적 정책이 반드시 의도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이 미국 내에서도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 또 자립적인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가속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향후의 기술 경쟁의 판도를 우리가 예측하는데 중요한 검토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런 그 기술 경쟁이라든지 디커플링 이슈라든지 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한편에서는 기업 차원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코퍼릿 스트래티지이기도 하고요. 물론 또 국가 전략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과 국가 전략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단히 원칙에 기반한 대응 방식을 고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해 나가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5G 클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미국에 대해서 한국은 이미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 5G 클린 네트워크에 트러스티드 텔코스라고 하는 신뢰할 만한 통신 사업자들 리스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KT와 SK텔레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미 한국은 협력 대상국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그 미국에게 계속 지속적인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기업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정책적 대안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디커플링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디커플링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역시 기업 차원의, 이건 기업 차원의 글로벌 스트래티지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코로나19에서 드러났듯이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의 취약성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의 취약성이 명확한 만큼 이것을 재편하는 문제는 시급한 건 틀림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디커플링의 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화, 다변화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중국 플러스 알파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중국 포위 전략이라든지 중국 견제 전략이라든지 또는 중국을 떠나는 전략으로 우리가 추구해서 디커플링의 어떤 이미지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 심어줄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다른 나라의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나온 서베이의 결과에 보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 가운데 84%는 당장 중국 내에 공급 사슬을 재편할 계획은 없다라고 하는 서베이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의 절반 정도는 디커플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인정하기도 한다. 우리 현실은 거기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중견국 외교의 관점에서 보면 미중 사이의 선택의 문제를 양자 외교로 해결하려는 것은
리스크가 외교적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어떤 대응을 해나가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을 양자 외교로 대응하는 데는 구조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중견국 외교의 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연대 외교, 특히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어떤 공동의 협상 포지션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주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대응에 있어서 다자 차원에 있어서 미국이 지역에서의 그 차원 대응을 중시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미국이 WTO 같은 글로벌 체제는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발을 빼는 모양이어서 그것도 나중에 재토론할 때 언급해 주시고요. 이왕희 교수님, 지금 이승주 교수님이 올부터는 미중 기술무역 경쟁 체제가 2.0으로 들어섰다. 그래서 제재가 어떤 무역의 협상의 이점을 위한 레버리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연결돼 목표화되고 있다. 장기화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중국 쪽을 많이 읽으시니까 중국은 이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유학입니다. 그 배영재 교수님과 이승주 교수님이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중 기술 경쟁의 전반적인 쟁점, 그다음에 현안들, 그다음에 그 어떻게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시는 이숙준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중국 쪽의 이제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래서 중국 쪽 반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경제 분야는 좀 군사 안보 분야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사 안보 같은 경우에는 그 윈윈 게임이라고 하죠. 서로가 이렇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데 경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간에는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점,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이제 주로 정부의 정책이나 전략들에 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미국 대선 이제 국면, 이제 마지막 국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4년 동안 이런 정책을 주장을 하고 집행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언론, 그다음에 띵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말한 정책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대부분 보고서나 기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무역 적자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또 늘었죠. 그다음에 뭐 제조업을 부흥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 제조업이 부흥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대중 의존도를 많이 줄이겠다. 중국과 무역 적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러나 대중 의존도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코로나 위기가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방역이나 보건에 필요한 제품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거래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입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면서 올해 1월에 제1단계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금융시장을 개방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중국의 국채 또는 공채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역 전쟁 속에서 금융거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일방적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주요한 금융기관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과연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이라고 보기보다는 실패라고 평가하는 게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1대1로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대1로 구상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내용들, 공약한 내용들이 얼마만큼 잘 지켜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해외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게 개발도상국의 부채 위기를 일으키는데 하나의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1대1로 구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국 기업에게만 유리하고 개도국 기업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에 관해서 이제 배영재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중국이 반도체 그 투자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제대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리 뭐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모든 거를 과연 다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주 교수님 발표에서 이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정책이라든지 전략을 평가할 때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실제 그거를 집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러한 정책들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주의 깊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이승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미국 이제 그 상공회의소, 중국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럽 상공회의소에서도 여론조사 했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입니다. 70% 이상이 중국에서 떠날 마음이 없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거기 중국에 투자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의 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생산해서 생산된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국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그 제품을 중국 시장에다 다시 판매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종재 판매가 해외가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중국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탈중국 현상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의도한 거는 이제 미국 기업들은 리쇼어링, 다시 미국으로 회귀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제 미국 기업들은 회귀하지 않고 남아있거나 오히려 옮긴다 하더라도 니어쇼어링, 그러니까 중국 근처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들이 더 많이 관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 중국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쌍순환이라는 개념을 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쌍순환이라는 건 이제 두 개의 순환을 의미하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국내 대순환, 또 다른 하나는 국제 대순환입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 이후에는 중국은 이제 수출 지향적인 산업화를 하자는 이제 국제 대순환을 198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와서 미국과 무역 분쟁이 너무 심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제재를 받아 보니까 이게 그 국제 대순환만으로는 이제 산업화를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이제 국내 그 생산 능력을 더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수입 대체를 본격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국내 대순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의 쌍순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중국 정부는 국제 대순환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국제 대순환은 꼭 앞으로도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수입 대체를 할 수 없는 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은 국제 협력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그 문헌들을 읽어보면은 미국과 디커플링은 큰 추세로 이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꼭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중국이 수입 대체 할 수 없는 상품들 중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꼭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과는 멀어지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계속 가깝게 지내고 싶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짤 때 과연 중국의 쌍순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 14차 또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그 쌍순환 전략에 관련된 내용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부 차원과 기업 차원에서 이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고민 같이 해서 어느 정도의 해답을 갖고 있어야만 그 앞으로 미중 기술 경쟁에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네, 저 이명규 대표님, 제가 잘 모르지만 이 기술무역 경쟁에 대해서 한국의 국가 전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 전략은 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미국에선 공공연히 왜 좀 한국이 이런 통신 장비 업체 같은 거를 발전시켜서 중국 거 안 쓰고 한국 거 쓰게 하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하는데 기업에 오래 계셨으니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저는 주로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 25년 정도 이제 반도체 현장에서 개발을 하며 그 다음에 임원이 되고 뭐 최고 경영자도 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10년은 이제 뭐 그 어떤 우리나라 주요 그룹의 그 그룹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그 미래 기술, 미래 전략. 그래서 한국이 어디로 나가야 되나? 사실은 두 개 그룹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국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뭐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를 볼 때 좀 더 현재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상황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 도달했는가, 그걸 간략하게 아주 짧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현재 이 세계 중요한 글로벌 기업 한 300개 정도를 산업 분야별로 쫙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매핑을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이 글로벌 기업, 예를 들어 대부분 100조 이상 기업 가치를 가진 큰 기업들의 어떤 분포를 보면은 그 하는 사업의 성격이 물론 은행이라든지 무슨 통신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국가적 그 인프라 사업 이건 있는데 그는 국가 사이즈별로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빼고 글로벌하게 비즈니스하는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일단 분야가 화학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식품 이런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 항공, 자동차 이런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뭐 통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이런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 이렇게 크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한 4개 정도 카테고리를 해보면은 대략 큰 기업이 대부분 매핑이 됩니다. 그 안에 되는데 그 소위 말해서 앞에 이야기한 두 가지 기계, 자동차, 항공 이런 분야하고 화학, 제약, 뭐 식품 이런 분야는 대략 그 산업이 지금부터 100년 전 2차 산업혁명 시기에 형성된 산업입니다. 100년 전.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럽의 기업들 대부분 금방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네슬레부터 뭐 쭉 여러분들 루이비통까지 다 그런 종류의 뭐 지멘스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모든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야기했던 반도체, 컴퓨터, 전자,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쪽은 소위 말해서 정보혁명의 산물이죠. 그 1950년에 미국에서 반도체하고 컴퓨터 발명이 돼가지고 그것이 한 197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 산업화로 굉장히 큰 거는 한 50년 됐습니다. 그거는 현재 보면은 의외로 유럽하고 일본은 그 기반이 많이 없어졌어요. 일본은 조금 남아 있는데 일본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야기 별로 못 들어봤죠. 그 기업은 그 산업은 어떻게 되냐면 전자하고 반도체는 미국, 한국, 대만이 석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본이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은 거의 없어졌고요. 중국도 존재감이 거의 없고요.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쪽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배하고 있고 팡이라고 소위 말해서 페이스북, 뭐 아마존 쭉 있는 거 좀 있고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막고 자체 내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알리바바, 텐센트, 뭐 바이두 뭐 이런 것들을 키워온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1990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 삼성전자가 그때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에 10위로 처음으로 진입했어요. 1990년에 그때 보면은 그 위에 있는 9개 기업이 미국 기업 3개,
그다음에 일본 기업 3개, 유럽 기업 3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유럽, 일본 기업은 다 없어지고 미국하고 이제 한국에 2개, 삼성과 하이닉스, 그다음에 대만의 TSMC라는 아주 뛰어난 기업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은 왜 그렇게 됐을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공부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공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그 반도체 사업이 막 그 성장하는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다 이미 자기네들 그 중요한 사람을 갖고 있었죠. 일본은 자동차를 갖고 있고 소재도 갖고 있고 뭐 유럽에는 기계, 화학, 제약 엄청 좋은 게 많으니까 이거 열심히 하는 한국이나 대만한테 밀렸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약간의 미국이 뭐 봐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 대만이 주도하는 산업이 반도체다.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지금 미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이 뭐 이제 중국을 이제 기술 관점에서 많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두드러진 게 반도체에 관련되는 화웨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1위 기업인 SMIC, 중국 1위 그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 2개를 제재하고 그다음에 텐센트 뭐 틱톡이라든지 뭐 위챗이라든지 SNS 쪽에 제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럼 얼마나 효과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별거 많은 사람 중에 뭐 IT고 반도체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 않은 게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뭐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제약이 이런 거는 사실은 미국도 잘하고 있지만은 유럽도 잘하고 일본도 잘하고 얼마든지 특히 유럽의 독일 같은 데서 기술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별로 중국이 아프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해봤자. 근데 금방 말씀드린 반도체는 아픕니다. 왜? 딴 데 없으니까. 그럼 한국이 좀 잘해주고 뭐 어디 대만이 잘해줬었죠 지금까지. 잘해줬고 뭐 대만의 TSMC도 중국 화웨이 칩 잘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이제 그만 만들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TSMC가 그래도 나는 화웨이 중요하니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TSMC가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딥니다. 왜 그러냐면은 TSMC의 그 기술 자체가 미국이 주도하는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또 고객도 물론 미국 고객이 많죠. 이러니까 미국이 하지 말한 걸 정면으로 못하겠다 하면 TSMC 바로 망하는 겁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제가 보기엔 바로 망할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이 제재하면은. 이번 미국에 있는 SMIC가 화웨이가 만들어주겠다고 제재 피려고 그래도 제재 받았지만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효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술을 미국이 제어하고 있다. 그걸 그러니까 중국은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제 돌파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뭐 이름들 있죠. 프로젝트 이름들 장비부터 소프트웨어 모든 걸 국산해서 우리가 독자주로 키워나가겠다. 그래서 아마 할 겁니다. 중국은 할 텐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되겠죠. 시간.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화웨이 같은 기업은 많이 타격을 받고 반도체 뭐 파운드리나 메모리 산업도 상당히 슬로다운 된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보 산업을 이게 이제 이 정보 산업의 기반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위에 뭐 AI도 나오고 데이터도 나오고 모든 이제 그 정보 산업 기반 위에 뜨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3차 산업혁명까지는 미국이 모든 걸 주도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는데 중국이 이제 나와서 맨 처음에는 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중국이 이제 이미 이제 미국의 그 뭐 경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비 될 수준의 어떤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자기 무기를 빼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사실은 지금 몇몇 선도 기업만 이렇게 제재를 했는데 어디까지 제재가 이어질지는 그건 미국 마음이에요. 좀 모릅니다. 그거는.
상당히 이제 위기감을 입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스스로 독립하고 갇혀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간은 걸릴 거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좀 중국을 늦추는 효과를 있겠죠. 결국은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겁내는 게 이제 반도체 같은 게 중국에서 발전하면 그게 바로 군사 기술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미사일이 날아가도 얼마나 빠르게 계산하느냐 이런 반도체 전쟁인데 결국은 우선 그것도 방지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이 실제적으로 전 세계의 IT를 지배하고 있어요. 뭐 유럽 가나 어디 가나 구글 맵 가지고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기업이 자꾸 이게 중국이 굉장히 엔지니어링이 강하고 힘 있는 나라죠. 지금 막 성장하는 나라니까 내버려 두면 이게 나중에 미국의 본바탕 비즈니스까지 이어갈 소지가 있다. 이걸 겁내는 겁니다. 뭐 패권 이런 거 이전에 우선 산업적인 관점에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를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술 패권 전쟁의 현주소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업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아까 그 미국하고 이제 반도체 메모리 사업 우리나라 세계 1등이 됐는데 옛날에 이제 미국이 발명한 반도체 메모리가 일본을 넘어가서 일본이 세계 1980년경에 보면은 80%의 마켓 시어가 일본째였어요. 일본째고 일본이 아니 도미네이트한 그런 시대인데 그걸 이제 한국 기업들이 테이크오버한 거라 이렇게 봐야죠. 일본은 억울하겠지만은 테이크오버 했는데 결국은 뭐 미국 입장에서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시켜서 자기네들은 사용자로서 이제 주로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구글이니 뭐든 아마존 반도체 쓰는 건데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한테 가져온 거죠. 그러면은 한국이 가져온 반도체를 한국 메모를 가져갖고 이제 그런 똑같은 프로세스로 대만의 TSMC가 파운더리 사실은 더 전략적 의미는 더 크죠. 가장 첨단 칩은 거기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미국도 절대 이제 그 TSMC 없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한국의 메모리 없이 미국 IT 인더스트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경쟁을 해봤더만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예를 들어서 글로벌 파운더리라고 있습니다. 4위쯤 되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동양인들이 쭉자사자 열심히 하는 걸 당할 수가 없어요. 계속 기술 경쟁 격차가 나고 TSMC가 압도적인 1위고 그냥 삼성이 이제 2위로 추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남보다 훨씬 잘해서 압도적인 역량을 대체 불가능할 정도에 갖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미국이고 중국이고 어쩌갈 거예요. 이걸 여기서 사와서 지난번에 미국의 사드 중국 우리 수출이 줄었습니까? 반도체 메모리 계속 사가야 되니까 가수시 늘었죠. 오히려 너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여튼 현실이면 그 팩트만 이야기를 드리면은 대체하기 어렵고 지배적인 기술 사업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안전하다. 그게 단순한 먹거리 문제가 아니다. 먹거리 문제입니까? 물론 더 벌죠. 나라의 존재감이고 나라의 외교 안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필수적인데 미국이 절대로 못하는 걸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 미국이 우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망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미 제가 보기엔 TSMC, 삼성전자는 그런 모델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중국도 그럼 우리를 화대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사서 갖고 우리한테 뭔가 하나라도 배워야지. 자, 그런 눈으로 보면은 딴 거 다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남들이 못하는 어떤 기술이나 뭐 컨텐츠나 whatever 뭔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은 안 보고 뭐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데 한국이 지금 처한 입장이 위치가 전혀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은
옛날에 막 이렇게 지금 반도체 같은 힘을 벌써 전자 이렇게 힘이 다 빠졌고 유럽은 옛날부터 전자 뭐 소프트웨어 쪽은 거의 없고요. 중국만이 이제 가장 큰 위협이 중국. 예. 그걸 지금 막아주잖아요. 한국으로 봐서는 엄청난 기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해서 미국하고 같이 혁신하고 혁신하려면 중국과 같이 해도 되죠. 그런데 같이 할 게 별로 없어요. 문제가 혁신에 대해서는 그냥 시장이지. 자,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세 분께 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텐데요. 배영자 교수님, 지금 임 대표님께서 한국 기업의 기회다 했는데 그럼 우리 전략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모두의 이숙정 교수님께서 이게 기술 경쟁이 이게 뭐 단기적일 것이냐 아니면은 지속적일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결코 단기적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반도체는 50년, 40년대 후반부터 이제 1, 2차 세계대전부터 쭉 미국 주도로 해왔는데 이게 뭐 전형적인 그 민군 겸용기 듀얼 유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기술 혁신 과정을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들여다볼 일이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그 전기가 됐던 게 2차 세계대전 그 당시 레이저를 개발하면서 반도체 국방부 특히 공군에서 어마어마하게 R&D를 그 투자를 했고요. 수요를 또 창출했고 그다음에 50년대 그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집적 회로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뭐 이런 데서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국방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스푸트닉 쇼크라고 알려 1957년도에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쏜 다음에 미국이 이제 기술적 우위에 대한 그 자신감을 상실하고 뭐 두려움을 가지면서 어마어마하게 퍼붓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나사하고 다르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특히 다르파에서 이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그 집적회로 개발에 큰 모멘텀이 됐고요. 또 80년대 미국이 이제 제조업 기반을 잃어가고 그 일본한테 그 도전을 당할 때 또 정부가 뭐 VLSI니 국방부에서 그 다음에 세마테크니 하는 연구 콘소시엄 같은 거를 그것도 다 다르파가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 국방부가 특히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는 크게 그 역할을 했고 지금 최근에 또 다르파가 ERI라고 해서 이 반도체 제조 부흥 계획으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미국 내에서 이게 일시적인 논쟁이 아니고 반도체 기술의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핵심 그 첨단 기술의 이 부품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 뭐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톤에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뭐 그린 뉴딜이고 이래서 약간의 뭐 좀 전환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신에너지나 뭐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그 경쟁이 몰리는 전환이 있겠지만 그 밑에서 저변에서 있는 이런 경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아마 계속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한국의 그 전략에 대해서 아까 뭐 이승주 교수님, 이왕희 교수님 다 이게 지금 기술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게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고 중충적인 뭐 양자가 들어가 있고 다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물리적인 어떤 경제가 들어가 있고 규범도 들어가 있고 또 지역 차원의 어떤 동맹 관계 이런 것도 같이 물리는 그래서. 한국의 기술 전략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딱 뽑아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섹터마다 굉장히 좀 다를 것 같고요. 오늘 주로 얘기하는 반도체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반도체에 관해서는 뭐 미국과의 협력 강화가 저는 절대 어떻게 보면 그 노동 분업 구조가 잘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에 미국은 설계나 뭐 소프트웨어나 장비, 한국은 공정이나 아니면 메모리 쪽으로 그리고 최근에 뭐 인텔 같은 기업도 지금 메모리 부분을 한국 SK에 매각을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대만 내지는 아세안을 이렇게 엮는 전제 풀체인으로 이렇게
가는 게 뭐 이 반도체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조심스럽게 중국의 그 시장 경쟁자가 되기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지금 트럼프 그 대중 압박이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했던 거는 중국으로 하여금 그 중국이 추격하는 그 시간을 좀 벌어준 그런 것 같아요. SMIC나 뭐 텅스틴 메모리나 아니면 파운드리 부분에서 중국이 타격을 받고 이 지금 급속하게 따라오다가 2015년부터 따라오다가 지금 약간 그 슬로우 다운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까 뭐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그 미중 관계들을 고려해서 이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조정하면 한국에게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 선택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왕희 교수님, 지금 임 대표님뿐만 아니라 기업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의 이런 기술들은 멀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제재하는 거는 위협이 돼서가 아니라 좀 도전의 싹을 좀 꺾어서 시간을 훨씬 늦추기 위한 거다. 근데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요? 워낙 또 AI 슈퍼파워 이런 데 읽다 보면 또 중국이 대단한 것 같이 느끼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번 그 올해 4월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중 간의 기술 격차에 관련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AI, 뭐 빅데이터, 자율주행 뭐 등등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의 격차를 이제 그 분석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확실히 이제 아까 발표하실 때 이승주 교수님도 발표를 하실 때 이제 AI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배영재 교수님 그리고 유명기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 격차 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난센스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바라보는 기업이나 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격차가 줄어드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승규 교수님께서도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그 시장이 가지는 규모, 그것 때문에 기술 개발하는 데 필요한 뭐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재원 마련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영재 교수님이나 그 유명기 사장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 반도체 개발할 때 이제 전적으로 그 국가 주도 하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격차를 빨리 줄였다라고 하는데, 중국도 사실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 격차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한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줄이고 싶은데, 근데 중국의 산업 정책이 다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라고 해서 다 성공했느냐? 지금 뭐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보면은 성공한 게 별로 없다. 오히려 돈 낭비다. 뭐 이런 비판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명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세션에 이제 하영선 이사장님께서 이게 안미 경중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여지는 좀 있다. 아직도 남아 있다.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중이 둘 다 우리 기업을 필요로 하고 우리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그 양자 구도 속에 갇혀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승주 교수님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전략을 보면은 상당히 지역에 다른 방식으로 관여를 하는 거여서 우리가 보통 이제 리트렌치먼트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뭔가 좀 국제적인 기존의 체제에서 그런 것 같고 좀 방법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럴 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먼저 뭐가 달라졌는지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초반에도 질문을 해주셨지만 그 WTO 등등의 문제는 사실은 미국 우선주의의 발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기술 경쟁의 문제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구체적인 쟁점에 따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기술 경쟁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방국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바뀐 것은 EPN에 잘 드러나듯이 그 영어 표현을 하자면 Allies and Partners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디커플링 결국 탈중국을 의미하는데 그럼 탈중국을 하는 데서 오는 중국 시장의 손실 어떻게 할 거냐? 대안적 시장 소비처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을 벗어나는 데 따른 중국 경제 보복의 가능성 어떻게 할 거냐? EPN으로 안전판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llies and Partners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국제주의적 성격이 조금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주의로 전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술 경쟁의 성격에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좀 임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잘 활용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5G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 거기에 미미한 워딩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화웨이 5G 네트워크를 채택할 건가 아닐까를 결국은 이게 안보의 문제,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로 판단하려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외교적 부담이 있었고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영국 등등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결국 이게 미중 기술 경쟁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푸는 방식이 결국 화웨이의 공급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워딩을 푸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스스로 외교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식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급 사슬을 재편하더라도 탈중국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적 가치 사슬의 재편 내지는 다변화, 다양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자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 좋은 토론 잘 지켜봤는데요. 좀 이렇게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기술 무역 갈등 보는 입장들은 조금 많이들 우려를 하고 양자택일이라든지 이런 뭐 탈동조와 디커플링이 진짜 일어날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또 막상 또 현실적인 여러 전망 또 특히 이제 기업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 같은 걸 보면 좀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특히 기업과 산업 전반 이런 뭐 스타트업 심지어는 개인들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정부는 뭐라 그럴까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파트 규범에 관련되는 측면에서 아까 이제 중견국들과 협력해서 그런 원칙적인 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층위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도체나 기술이라고 하면 중견국은 역시 그런 것을 잘 만드는 제조업 국가들이 조금 또 핵심적인 멤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중요한 토론이 중견국 외교로 이어질 것이니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유익한 세션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미중 무역기술 경쟁과 한국의 전략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휴식을 취하시고요. 4시 정각에 제3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